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59회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내 주니어 웰터급을 줄기로 해서 그 주니어 웰터급 명선수들 또 그 동양 타이틀과 한국 타이틀 뭐 이런 걸 위주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80년대 중반까지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오늘은 80년대 중반부터 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는 WBC 국제심판위원이시며 저희 그 복싱 토크의 맏형이신 복싱엠 임준배 국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김흥식 선수 얘기까지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안경덕 선수가 이제 다음 차례 나오는데 네, 이 당시가 이제 그 약간 그 루트는 틀렸지만 사실 그 주니어 웰터급에서는 이상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중적으로는 간판이었죠.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래서 이상호 선수는 그 신인왕전의 혜성처럼 나타나서 맞습니다. 대학생 복서 그리고 정말 잘생겼죠. 그래서 이 주니어 웰터급의 그 또 그 특징이 다 미남이었어요. 정말 그런 것 네, 같아요. 이창길 선수도 굉장히 그 아주 시크한 어떤 그런 표정을 갖고 있는 미남이었고 코스염을 약간 기르고 뭐 구상모 선수 다른 선수가 뭐 미남이 아니란 소리는 아니지만 특히 뭐 구상모 선수 그 김상현 선수도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죠. 맞습니다. 멋있고 스타일리시하고 그리고 김흥식 선수도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러나 깔끔하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뭐 그랬고 마지막에 그 불꽃을 태운 게 이상호 선수죠. 외모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펀치라인 복싱 토크를 1980년부터 이어갔는데 사실 그 세계 타이틀 매치라든지 굵직한 그런 그 타이틀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호 선수 얘기를 많이 놓쳤어요. 네. 근데 사실 이상호 선수가 80년에 말씀하신 대로 최우수 신인왕에 오르면서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죠. 네. 그리고 원진 프로모션의 선두 주자로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그 그렇죠. KBS 권투의 간판으로 메인 선수로 시합을 하면서 그 세계 랭커에 이제 그 만년 그 들어가 있던 그리고 펀치라인도 복수였죠. 간판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승훈 선수와 네. 함께 이승훈 선수가 가장 많이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뭐 일설에는 그 편애를 한다는 그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간판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 복서가 그 대학생이 그 프로복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유니크했죠. 그렇죠. 그렇기 그런 때문에 시대였어요. 예, 그 대학생이면서 프로복서고 또 잘생기고 또 시합도 아주 호쾌한 스타일로 뭐 KO승을 거두고 잘생긴 만큼 복싱 스타일도 정말 수려했어요. 예, 수려했고 또 KO 펀처였고 그렇죠. 뭐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그 시대에 우리가 얘기하던 뭐 김흥식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보다도 훨씬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선수가 이상호 선수였죠. 맞습니다. 네. 한국 챔피언과 동양 챔피언과는 별개로 네. 그 언제든 세계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간판 선수, 대접을 받던 이상호 선수였는데 다만 이제 타이틀이 좀 늦어졌고요. 또 83년도에 알란 알게리아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잠깐 묻혔지만 곧바로 재기하면서 또 연속 해외 행진을 이뤄갔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김흥식 선수가 동양 타이틀 방어전 또 안경덕 선수에게 타이틀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이상호 선수는 계속 메인 이벤터로서 경기를 갖고 그래서 있었습니다. 이뭐 타이틀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런 루트를 밟고 있었고 다시 얘기를 돌리면 김문식 선수의 타이틀이 이제 안경덕 선수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안경덕 선수가 한국 타이틀을 7차까지 방어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매치가 성사가 됐고 네. 그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포인트 면에서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그런 경기를 펼치면서 까다로운 복싱을 선보였죠.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자면 이 주니어 웰터급 미남계보에 또 안경덕 선수도 뺄 수가 없죠. 그 파마 머리. 네, 상당히 그 남성스럽게 생겼고 아주 수려한 외모고 복싱은 굉장히 그 끈적끈적한 까다로웠어요. 임팩트는 없지만 아주 끈적끈적하고 상대를 그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흥식 선수와의 시합은 뭐 큰 스파크는 없었지만 뭐 그 판정에는 이론을 달 수 없는 그런 시합으로 인해서 그런 시합을 하고 그 동해 타이틀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안경도 선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85년 10월에 안경덕 선수가 동행 챔피언이 됐고 이제 1월에 1차 방어전을 갖고 그해 11월에 이상호 선수에게 타이틀을 넘어가는데 86년 하면 이제 일본의 그 하마다 스요시가 네. 그 일본의 주니어 웰터급 세계 챔피언으로는 2명째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이 하마다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이 됩니다. 하마다는 또 일본 복싱에서 또 그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일본은 주로 그 주니어 웰트급 계보가 그 펀처들이 많았는데 이 선수야말로 그 원조 후지다케시의 그 계보를 잇는 결정판입니다. 예, 그 해머 펀처 원펀치의 그 어떤 해머 펀처고 지금 현재 테이켄 그 일본 최고의 그 프로모터 테이켄의 그 사장 대표이사로 지금 돼 있죠. 했는데 그 지금도 가서 보면 일단 기골이 장대예요. 맞습니다. 예, 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가슴이 굉장히 두텁고 그 눈썹하고 일본 그 사무라이가 아니고 일본 무사 있죠. 무사 같은 가슴에 털 많고 예, 가슴에 털 많고 그 뭐 외모로 보면 오키나와생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이 선수야말로 정말 그 핵펀치의 그 집대성을 한 선수였죠. 그래서 얘기 좀 해주시죠. 아 그렇죠. 하마다 스요시 경우는 일본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아카이 히데카즈가 12연속 KO 동률 기록까지 이제 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면 결국 그 12연속 KO 승 기록을 최초로 깨는 장본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15연속 KO 승이라는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깨지지 않고 있어요. 동률 15연속 KO를 이룬 선수들은 몇 명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넘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85년 6년에 이제 처음 돌파한 선수가 하마다 스요시고 중간에 한번 주먹에 부상을 당하면서 네. 뼈가 골절되고 이제 그 재기를 하는 과정까지가 상당히 또 감동을 불러일으킨 그런 인간적인 면도 또 부각이 되면서 정말 일본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 선수였고 와우와우라는 일본 매주 복싱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벌써 30년이 됐는데 네. 지금도 해설을 하고 있죠. 현재는 어, 그만뒀나요? 대표이사 맡으면서. 지금은 뭐 그러니까 그 조고이즈미와 더불어서 아주 전속은 아니고 그 캐스터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터는 계속 바뀌고 있고요. 예, 아니 그 해설도 요즘은 야마나카도 가끔 나오고 게스트로 야에가 시도 좀 나오고 뭐 어떨 땐 하마다도 나오는데 그 고이즈미와 할 때처럼 매주 나오는 건 아니고 그때 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20년 넘게 매주 나오다가 네. 지금은 약간 불규칙적인 것 그러니까 같긴 한데 고이즈미 씨가 그 전속에서 이제 먼저 빠졌어요. 빠지고 조금 있다가부터 하마다도 그리고 이 이제 그 테이케님은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그렇죠. 그 프로모션인데 물론 이제 그 혼다 그 회장님이 계시지만 어쨌든 하마다가 그 대표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또 그 역할을 하다 보면 뭐 그 게스트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 아주 중요한 시합이나 가끔 나오고 요즘은 그 야마나카 그다음에 지방 쪽은 이다 그 WBA 슈퍼플라이 나고야 챔피언 했던 출신이었죠. 그 이다도 좀 해설을 많이 하고 이다는 나고야 쪽에서 계속 예, 해설을 계속 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있고 뭐 도쿄시합은 어떨 때가 뭐 야마나카 야에가시 미우라 뭐쭉 앉아 있을 때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어쨌든 그 계속적으로 30여 년간 해설을 하면서 복싱 팬들에게 그만큼 친숙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력을 링에서 보여줄 때는 정말 한 마리 어떤 맹수를 풀어놓은 것 같은 네. 그런 그 경기를 보여주는데 반면에 굉장히 젠틀합니다. 젠틀하고 자상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으로 해설을 하면서 팬들에게 많은 그리고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런 성품 때문에 테이크는 사장도 하고 있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수는 그 세계 챔피언 획득이 후지다케시의 타이틀 획득만큼 센세이션하죠. 버금가죠. 예. 그래서 그 레네 아레돈도라는 펀처죠. 맞습니다. 멕시코의 대단한 펀처고 그 리카르토 아레돈도와 그 삼형제 복서로서 그 형도 그 WBC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을 70년대 했고 일본에서 주로 방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에 굉장히 친숙한 그런 선수였는데 그 선수의 동생인데 형보다 위체급이고 더 펀쳐였죠. 그렇죠. 예. 아주 그 KO율이 거의 90%를 예, 육박할 그래서 거예요. 이 레네 아레돈도 굉장히 멕시코 미남이에요. 맞습니다. 네. 쿠에바스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 뭐 복싱 스타일은 좀 틀리지만 약간 세련되게 생겼죠. 더 세련되게 더 도회적으로 쿠에바스가 좀 더 도회적으로 생긴 선수인데 이 선수도 펀처고 이제 하마다 타이틀 도전 당시 두 선수가 굉장한 펀처이기 때문에
KO로 승부는 반드시 난다. 그 하마다가 이길 것 같지만 예측은 못하겠다. 뭐 이랬는데 정말 1라운드에 그 1초를 남겨놓고 완전히 그 아레돈도를 그냥 뭐 기절시키죠. 그렇죠. 예. 허물어집니다. 예, 해서 굉장히 이 충격적인 KO. 그래서 타임이 3분 9초. 그러니까 맞습니다. 1초 전에 이제 다운을 시키고 10카운트에 3분 9초에 그 아주 충격적인 그 챔피언 획득을 하면서 일약도 일본의 그 영웅으로 또 떠오르게 되고 그 이 선수는 그 이기고도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승리의 세레모니를 그렇게 뭐 격하게 하지 않는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그 진중한 90겐 요코의 그 얄미운 진중함과는 또 틀린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의젓한 뭐 아주 뭐 당연하다는 그런 표정 그 어떤 그 막 감격의 그런 뭐 그런 기분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게 또 상당히 좀 특이하게 보였던 그런 어떤 선수. 남자다운 매력이랄까요. 예, 챔피언이 되면서도 링줄을 한 손으로 잡고 예.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예. 참 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해냈다 뭐 이런 것을 혼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되씹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인상적인 그 타이틀 획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링으로 방석이 날라 들어오는 거를 몰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 스모 경기장이죠 거기가. 스모 아레나죠. 스모 아레나에서 시합하면 이겨도 날라 들어오고 져도 날라 들어오고 지금 그 방석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입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 방석이 지금 없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방석에 깔고 앉아가지고 그 링 사이드는 방석에 깔고 앉아서 해서 로얄 고바야시가 리아스코 이겼을 때도 방석 날라 들어오고 또 누가 졌을 때도 방석 날라오고 뭐 그런 경기장인데 일본의 도쿄의 그 큰 시합장 중에 하나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경기장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하마다는 이래서 또 아주 그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그 센세이션한 그 세계 챔피언 획득을 또 갖게 되죠. 이 당시에 또 일본 복싱이 굉장한 예, 침체기였어요. 안 좋을 때였죠. 와타나베 지로까지 86년 3월에 타이틀을 뺏기면서 정말 그 좀 침울한 그런 쪽이었는데 하마다가 대단한 어떤 그 기쁨을 팬들에게 안겨줬고요. 그래서 1차 방어전을 가질 때 이상호 선수가 김규철 회장님과 같이 가서 링사이드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어전이죠. 1차 방어전 때도 갔었고 이 레네 아레돈도와 2차 방어전을 할 때도 그 차기 도전자라는 그 중계석의 멘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2차 방어에 아마 하마다가 성공을 했더라면 87년에 그 이상호 선수가 아마 하마다와 좀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었을 텐데 그 경기에서 또 그 패하면서 날아갔죠. 그러니까 기회가. 이게 사람의 운명인지 몰라도 이상호 선수도 연대가 안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 뭐 WBA 쪽도 올리바와의 시합 아니죠. 그 지네처와의 시합도 때부터 뭐 그 전부터 얘기도 계속 얘기가 있었고 있었죠. 뭐 우발도 사코도 뭐 거론했는데 사실 지네처나 우발도 사코 정도면 이상호 선수가 충분히 요리할 수 있었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올리바는 또 발이 빠르고 이태리 선수라 굳이 뭐 원정을 안 왔을지 모르지만 우발도 사코 정도면 뭐 이상호 선수가 가서 해도 뭐 진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 그 정도 레벨이었기 때문에 이상호 선수도 어떻게 보면 운대가 안 맞는 거죠. 안 맞죠. 예. 그래서 하마다와의 만약 시합이 성립됐으면 일단 승패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시합이 됐었을 거라고 그랬을 생각이 거예요.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다 스요시는 레네 아레돈도와 2차전을 그러니까 리턴 매치를 하죠. 그래서 1차 방어전에서는 로니 실즈라는 그 미국의 테크니션 지금은 명트레이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니 실즈는 그 빌 코스테로와의 뭐 세계 타이틀 WBC 타이틀 매치를 뭐 했던 그런 선수죠. 후에 또 했는데 이 시합은 좀 엉겨요. 그 뭐라 그러나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흑인 아웃복싱의 그 대처를 못해서 좀 엉기지만 뭐 진 시합은 아니고 1차 방어전은 좀 힘들다는 징크스를 그냥 보여주면서 승리에 이끌고 그 아레돈도와의 그 제시합을 맞이하게 됐는데 1차전에서 워낙 뭐 아레돈도가 뭐 보여주지 못하고 KO가 됐기 때문에 2차전도 하마다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 시합은 하마다가 운이 없던 게 시합 초반에 눈부상을 당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페이스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안 좋아져서 그 의외로 그 눈부상에 대한 그 어떤 그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충격이 컸는지 시합을 자기 페이스로 못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아레돈도가 1차전에서 워낙 그 기가 막히게 당했기 때문에
대주질 않죠. 거리를. 아레돈도가 거리를 안 줘요. 네, 거리를 대주질 않아요. 일정한 거리를 놓고 공격을 하고 띄워놓고 절대 들어가질 않습니다. 뛰고 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6회전이죠. 그 이 하마다가 뭐 맞아서의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눈부상으로 인해서 아주 그 데미지가 좀 많이 쌓인 가운데 그 아레돈데 그냥 그 2단 3단 아파 막 그냥 연속적으로 맞고 거기서 스톱에 걸리면서 이제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죠. 네. 그래서 하마다는 그 강함에 비하면 의외로 단명이 된 그런 챔피언이 됐어요. 네. 챔피언이 되면서 기가 쑥 소진되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일본에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후에 이제 언급될 히라나카 아키노부도 챔피언이 될 때는 정말 강렬한 임팩트로 챔피언이 됐지만 정말 1차 방어전에서 어이없는 그런 역전 KO로 타이틀을 날리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하마다 스요시가 챔피언에서 이제 타이틀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이상호 선수만 이제 그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상호 선수는 그 이듬해죠. 그 올림픽이 열렸던 88년도에 맞습니다. 그 후안 마틴 코이한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이 선수는 이태리계 아르헨티나인 맞죠? 아르헨티나인이죠? 헷갈려. 아르헨티나 국적입니다. 네. 근데 이태리계죠. 아주 그 완전 이태리계고 이 선수는 사실 뭐 그냥 로컬 정도 아르헨티나에서 로컬 정도였고 상당히 좀 거칠은 스타일. 터프하고 거칠지만 뭐 그렇게 뛰어난 테크니션도 아니고 뭐 이렇게 괄목 아주 유별나게 특징 있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 WBC 타이틀을 보면 이제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그 파트리시오 올리바가 그 이태리 그 아마추어 WBA죠. 그렇죠. WBA 지금 WBA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파트리시오 올리바는 아마추어 동메달 올림픽 동메달 출신. 그 아주 그 전형적인 이태리식으로 생겼는데 아주 고도의 아웃복서 테크니션이었고 그래서 이 선수와 이제 그 코이와의 그 선택 방어전이었죠. 그래서 이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코이도 이태리이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이제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합은 정말 아무도 코이의 승리를 예상을 못했어요. 했는데 진짜 업셋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그 보면 이상호 선수가 운이 없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발도 서코나 올리바나 뭐 지네처와 승부를 했다면 달랐을 텐데 코이가 이때 1차 방어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중에 3번이나 챔피언이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선수인 걸 정말 전혀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한 사코나 해처나 올리바한테 승리는 장담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 KO패는 안 당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해처나 뭐 사코 뭐 이런 선수에게 KO패는 안 당했을 것 같고 지금 황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 이 코이야말로 지금 뭐 사코나 해처나 이 올리바 선수와는 전혀 격이 틀린 선수였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올리바를 정말 그 초반부터 몰아가지고 진짜 올리바 그 홈링에서 올리바 어를 빼놓고 3회 KO로 간단하게 이깁니다. 했는데 이후에 그 코이가 그 중병설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방문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한동안은 이 코이가 그 병명은 제가 정확히 그때 뭐 알려지지 않았는데 중병설에 시달리면서 권투를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상호 선수가 결정전에 출전해서 그 당시에 헤럴드 브레이저인가 하고 뭐 결정전을 한해 뭐 만에 뭐 이런 설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 코이가 1년 만에 컴백을 하고 1년 만에 1차 방어전을 이상호 선수가 치르죠. 그래서 이 시합은 워낙 그 이상호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또 그 현역 챔피언이 중병설에 시달리면서 1년 만에 방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지지만 그 뭐 승산이 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서 이 당시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이는 국적은 아르헨티나이지만 이태리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야 제3국이다. 아르헨티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3국이니까 판정도 아르헨티나 같지는 않을 것이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태리도 코이의 홈링이라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했고 이 시합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아침 일찌감치 중계를 했는데 정말 이불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다시 텔레비 끈 게 이승순 브릴랜드 시합과 이 이상호 코이 시합이 뭐 김상현 선수의 그 프라이어 시합도 마찬가지고 잠에서 깨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냥 짧은 시간 보고 다시 테레비를 끄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합은 사실 그 당시에 그 영상으로 보면 진짜 뭘 어떻게 제대로 맞았는데 저렇게 뭐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났던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참 이상우 선수가 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를 상대로 15전 15승 15KO승인데 그래서 일본에서 하마다와의 경기를 또 더 원했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상우 선수가 조금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이상우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죠. 네. 그러면서 주니어 웰터급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네, 그냥 국내도 돌아가게 뭐 됩니다. 계속 그 고만고만한 선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이때 한국 상황을 좀 보면은 그 이종학 선수가 그 이몽규 선수랑 결정전을 아니죠. 이종학 선수가 그 김상식 선수와 결정전을 하면서 챔피언이 되고 6번을 방어를 합니다. 이종학 선수가 그 파마 머리에 표범 팬티, 표범 그렇죠. 트렁크 입고 항상 어떻게 보면 안경덕 선수와 좀 이미지가 예, 뭐 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예, 그 당시 유행했던 파마 머리, 그렇죠. 예, 해가지고 그 호피 무늬 참 좋아했고요. 그 호랑이 예. 그 저 표범 무늬 그 트렁크 입고 나오고 그래서 6번의 방어전을 이제 국내에서 가지면서 참 끈적끈적했죠. 무승부도 많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몽규 선수에게 87년 4월에 그 타이틀을 뺏기게 되고요. 이몽규 선수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몽규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아마추어에서 이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고 좀 좋은 실적을 남기면서 프로에 데뷔를 하잖아요. 하지만 김득구 선수에게 그 첫 패를 당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그 7연속 KO승을 거둡니다. 7연속 KO승을 거두면서 어떤 메인 이벤터로서 성장을 해가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두 번의 승리를 더하고 9연승 아니죠, 한 10몇 연승을 거두고 한 번 빼고는 다 KO승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 83년도에 라이트급 동양 타이틀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롤란도 알데미어에게 이제 6회 KO패를 하면서 좀 실망을 안겨줬죠. 이몽규 선수도 그 당시에 그 MBC 권투, KBS에서. KBS 권투 단골이었죠. 맞습니다. 네. 뭐 보면은 항상 국제전 그렇죠. 뭐 많이 하고 뭐 그런 선수였고 인기 복서였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동양 타이틀에 실패한 후에 그 라이트급 한국 챔피언을 한 차례 오르죠. 이제 박항 선수를 깨고 그게 이제 동양 타이틀 도전하기 전에 그 동아체육관의 박항 선수를 이기고 한국 챔피언이 한 차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주니어 웰터로 올립니다. 올리게 돼서 그 이종학 선수에게도 뭐 한 차례 패하고 무승부를 했었고, 또 안경덕 선수에게도 한 차례 KO패를 하고, 그렇게 됐다가 결국은 이제 이종학 선수를 이기고 87년도에 한국 챔피언이 됩니다. 되면서 이제 이상호 선수가 세계 타이틀 도전하면서 내놓은 그 동양 타이틀에 도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도전 그 상대 결정전의 상대가 강철 선수였어요. 또 터프하죠. 그렇죠. 터프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도사 같은 이미지. 이제 이 경기가 88년 3월 5일에 벌어졌는데, 강철 선수와 이몽규 선수의 경기는 그야말로 어떤 레전드 매치입니다. 이 경기가 1, 2라운드에 이몽규 선수가 강철 선수를 3번을 다운을 시켜요. 예. 그래서 이제 이몽규 선수가 드디어 동양 챔피언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바로 3라운드에 강철 선수가 이몽규 선수를 다운시킵니다. 그러고는 5라운드에 두 차례 더 다운을 시키면서 강철 선수가 그 정말 기적 같은 역전 KO승을 거두거든요. 정말 난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6번의 다운이 도합 나왔고, 그러면서 강철 선수가 이제 공석이 됐던 동양 타이틀의 주인이 되게 됐고, 이몽규 선수는 이제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근데 이제 강철 선수가 좀 특이한 것이, 이 선수가 본명이 강남규입니다. 근데 17살에 프로에 데뷔를 해요. 61년생인데 78년에 프로에 데뷔를 해서 10년째 그 10년 캐리어네요, 그럼?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네. 이제 캐리어는 결과적으로는 긴데 81년도까지 그 20살 될 때까지 9전 2승 7패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20살이 되면서 군대를 갑니다. 네.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다시 돌아온 게 85년이에요. 만 24살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정말 거짓말 같은 KO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2승 7패 선수가 다시 연속 KO승을 하면서 7연승 6KO승을 해요. 기억나네요. 네, 강철 선수가. 네, 그 연속 KO승.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몽규 선수와의 경기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8전째, 또 7KO승째. 그러면서 이제 센세이션하게 그 동양 챔피언이 돼서 야, 물건이 또 나왔구나. 이제 이런 그 평가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1차 방어전을 그 광주에서 이또 나오키와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이또 나오키에게 9라운드에 KO패를 하면서 결국은 1차 방어전에서 실패를 하고 이 타이틀을 시합은 굉장히 넘겨주죠. 의외였던 게 이토나유키가 그렇게 펀쳐도 아니고 그 외모도 굉장히 여리여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혀 뭐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시합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토나유키가 강했다기보다는 강철 선수가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기복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철 선수가 그 제대하고 나서 뭔가 이제 깨우쳐서 계속 연승 행진을 쌓아갔는데 뭔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기대와는 달리 첫 방어전에서 타이틀을 내주게 되고 그 이또 나오키에게 그 한국 챔피언을 그 했던 송성훈 선수가 도전을 하죠. 이 선수도 상당히 그 유망했던 선수인데. 맞습니다. 예. 태양체육관 소속이었고 예. 그 라이트급 한국 챔피언을 한 차례 했고 그럼 주니어 웰터급으로 이제 한 체급을 올려서 그 동양 타이틀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경기가 그 일본 가서 도쿄에서 네. 도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참 그 억울해요. 그러니까 5라운드가 끝날 때쯤인데 공이 울리면서 바로 펀치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토 나오키가 완전히 거의 실신을 해요. 뻗었죠. 그래서 이거를 KO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회복 시간을 주고 더 붙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흡사 이영철 선수가 아리미 고이치아와의 경기 때 그 비슷한 그 장면이 연출됐는데 동양 타이틀 매치였고 일본 커미션에서 결국 그 장고 끝에 그 송성훈 선수의 실격패를 선언합니다. 네. 그래서 이토 나오키가 이제 타이틀 방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3개월 후에는 지문실 선수가 네. 그 일본으로 도전을 합니다. 도전하러 가서 삿포로에서 이 이토 나오키를 5라운드에 KO시키고 네. 동양 챔피언에 오르죠. 이 시합은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이긴 시합이죠. 그렇죠. 네. 지문실 선수도 이제 그 신인왕 출신으로 한국 챔피언을 거친 선수인데 이때까지 패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가서 동양 타이틀을 또 획득을 하면서 이 당시에는 정말 한국 챔피언만 되면 네. 그 동양 무대에서는 통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뭐 특히 그 가운데 중량급 이상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강국이었죠. 그렇죠. 예, 일본이 뭐 그 가끔씩 그 뭐 하마다라든지 이런 그런 뭐 걸출한 스타가 나왔지만 전반적인 어떤 대세는 주니어 웰터급, 뭐 라이트급 이상, 주니어 웰터, 웰터, 주니어 미들은 그래도 한국이 강국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문실 선수도 깨끗한 아웃복싱 뭐 하고 글쎄요 뭐 큰 특징은 없지만 어쨌든 깔끔한 복싱을 하는 그런 선수였죠. 네. 잘 지지 않는 그런 이제 선수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송성훈 선수가 어쨌든 그 일본에서 동양 타이틀 도전하면서 나름으로는 좀 억울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OPBF에서 다시 도전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도전한 게 이제 지문실 선수와 경기를 갖게 되고요. 네. 이 경기에서는 지문실 선수가 깨끗하게 7회 KO승을 거두면서 그 송성훈 선수는 이제 그 타이틀 동양 챔피언이 되지 못하죠. 또 지문실 선수가 첫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문실 선수에게 또 팬들의 기대가 많이 쏠렸어요. 네. 80년대 후반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계속 그 선수들이 오갔지만 그 근간에는 가장 그래도 세계 무대에 좀 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선수가 이제 지문실 선수였죠. 그런 상황에서 지문실 선수가 뭐 2번의 방어전을 갖고 3번째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그 무승부를 이제 그 저 2차례 했던 그 김평섭 선수를 맞게 됩니다. 네. 이때가 91년 2월 16일 그 청주에서 4대 라이벌 매치를 한 날이었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왕섭, 민병용 전, 뭐 이용훈, 이은식 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최재원,
그 박윤섭 박윤섭전, 전. 예, 그렇게 이제 설날 특집으로 4대 매치를 했던 날인데 이때 이제 무승부로 그 또 두 번째 무승부를 김평섭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김평섭 선수가 이제 곧 나오겠지만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맞습니다. 굉장히 그 노력파라는 게 보이는 그 뭐 타고난 어떤 복싱의 어떤 그 재능은 없지만 뭔가 그 후천적인 걸 극복을 한 듯한 느낌의 그런 선수였죠. 그러니까 뭐 김종길 선수나 윤석현 선수 같은 그런 과의 이제 선수인데 네. 특히 또 지문실 선수에게는 상대성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벌어진 경우에는 진문실 선수가 뭐 맥을 못 추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글쎄 업셋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야겠죠. 네, 뭐 그래서- 네임밸류라든지 어떤 그 외적인 경력을 놓고 볼 때는 뭐 사실 그 이 무승부가 나왔던 그 김평섭 선수와의 지문실 선수의 경기는 김평섭 선수가 포인트로 이겼다는 그런 평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재대결을 갖게 됐는데 91년 6월에 그 인천에서 두 선수가 세 번째 이제 대결을 갖게 됐고 거기서 김평섭 선수가 9회 KO 승으로 진문실 선수를 꺾고 동양 챔피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또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김평섭 선수가 92년 2월 29일에 그 필리핀의 모리스 이스트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갖게 되는데 첫 방어전에서 그 10회 KO패로 이제 타이틀은 이거 상실을 해요. 이 시합은 정말 보기 민망하고 안타까운 시합이 됐고 맞습니다. 이 모리스 이스트가 뭐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뭐 19살이었어요. 19살이었고 뭐 필리핀의 중량급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필리핀의 중량급은 그렇게 그 층이 두텁지 않는다는 어떤 선입견을 깨고 근데 결국은 이 선수가 나중에 뭐 세계 챔피언까지 오르는 그런 선수가 될 줄은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네. 이제 뭐 히라나카 아키노부 얘기를 임준모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지만 네. 모리스 이스트를 이때 넘어섰다면 네. 히라나카에게 바로 도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히라나카는 몸에 문제가 있었고 그 히라나카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그 김평섭 선수를 이긴 모리스가 도전을 해서 타이틀을 빼앗는 그런 시합이 됐기 때문에 참 이 세상 일은 뭐 알 수가 없는 시합이고 알 수가 없는 거고 이 김평섭 선수의 패배는 정말 그 예상치 못한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이스트가 이게 농독한 그 상대가 아니었다는 뭐 그런 시합이 됐고 이 시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뭐 남미 선수 같았어요. 예. 모리스 이스트 근데 그 기량이 김평섭 선수가 정말 그 끝까지 얼굴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만 안 되는 굉장히 그 안타까운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트가 이기게 되는 히라나카 아키노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 히라나카도 또 그 일본 또 주니어 웰터급에 또 획을 긋는 짧지만 아주 강렬했던 선수고 이 선수도 또 전형적인 KO 펀처.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신 전적이 20승 18KO니까 세계 챔피언 됐을 때가 19승 17KO였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했는데 이 하마다와는 좀 결이 틀린 그 펀처. 그러니까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스킬이 좀 있는 그리고 아마추어 경력도 꽤 있었고 오키나와 출신. 그리고 전형적인 어떤 그 오키나와 그 외모죠. 강골이었죠. 그러니까 하마다가 약간 무사 이미지면 이 히라나카는 거의 장비예요. 장비하고 똑같다고 뭐 장비가 아마 옛날에 살았으면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염을 기르고 그 머리는 약간 그 오키나와 특유의 곱슬머리에 그 하마다와는 조금 틀린 장대한 아주 그 몸을 갖고 있던 그 절에 가면 있는 그 4대 천왕의 그 모습 딱 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했는데 뭐 먼저 그 히라나카의 그 뭐 요즘 근황을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오키나와에 한번 그 세계 타이틀 매치 히가 방어전을 한번 갔는데 이 히라나카는 아직 오키나와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그 와이프가 나름 뭐 미인이시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체육관에 주무라 그래야 되나 와이프가 막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물론 이제 총 관장은 히라나카로 돼 있지만 모든 그 업무를 하고 한국에도 한두 차례 온 걸로 기억이 예, 나요. 선수단 데리고 예. 저희 시합 때 그리고 왔었어요. 굉장히 그 일본 여성 특유의 그 어떤 그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친절함 있고 이 히라나카 선수를 이제 그 저는 시합장에서 봤어요. 근데 외모가 30년 전하고 똑같아요. 뭐 흰머리도 하나 없고 그대로 생겨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히라나카상 뭐 옛날에 시합도 많이 봤다가 굉장히 그 반가워하더라고요. 하고 그 뭐랄까 일본인이지만 오키나와 사람답게 뭐 일본인의 그런 것이 안 보이는 좀 순박함 뭐 이런 약간 느낌을 받았던 그 아주 좋은 인상의 그런 외모와는 틀린 그런 선수였는데 어쨌든 이 선수는 그 하마다와 마찬가지로 뭐 그 파죽지세로 그 치고 올라오죠. 프로에 그렇죠. 데뷔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마다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하마다와는 결이 다른 펀처로 주니어 월드컵에 상당히 그 유망주로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첫 세계대전은 89년도예요. 전승일 때 예, 했죠. 전승일 때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우리의 이상호 선수와의 방어전을 끝낸 그 코이 환마틴 코이의 그 방어전 상대로 나서게 되죠. 나서게 되는데 이 1라운드였죠. 아, 그렇죠. 예. 그 히라나카의 그 공격에 그 코이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이거는 뭐 그냥 1라운드 KO가 되지 않나 했는데 코이가 그 WBA 룰에 따라서 세 번 다운되면 자동인데 두 번 다운되고도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어떻게 넘겨요. 넘기고 그 이후에 판정까지 가는데 아웃복싱을 해요. 아웃복싱을 합니다. 코이가 그 이상한 좀 몸에 맞지 않는 듯하지만 히라나카한테 걸리면 죽는다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해서 뭐 히라나카는 계속 우직하게 따라다니지만 뭐 코이 이 코이가 뭐 참 뭐 얘기할 기회가 될까요? 그 에델 곤잘레스와의 시합 이상한 판정도 그렇고 운도 굉장히 따랐던 선수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에델 곤잘레스와의 시합은 황 대표님의 그 복싱협회에도 한번 올렸는데 정말 지금까지 생각해도 알 수 없는 희한한 판정. 아니 어떻게 90년대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마피아와 연계가 되지 그 뭐 않으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잠깐 얘기 좀 해주죠. 시합 상황을 예, 예. 뭐 어쨌든 그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그 코히의 방어전인데 에도 곤잘레스는 랭킹도 하위였고 네. 사실 그 쉬어가는 방어전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2라운드에 정말 엄청나게 큰 다운을 당하죠. 곤잘레스의 펀치를 허용하고 코이가 한 바퀴 돌면서 뒤로 넘어가서 누가 봐도 끝나는 시합이었는데 그걸 롱 카운트 한 20초 정도를 세고 또 코너에서 매니저가 붙잡아주고 네. 한 30초 남아서 이제 그 경기가 끝난 걸로 알고 저 곤잘레스는 자기 코너에 가서 승리 세레머니를 아니 나누는데 그러니까 그게 주심이 다시 붙입니다. 경기를 하고. 코치가 올라서 붙잡은 게 끝났기 때문에 붙잡았다고 다 그렇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시합이 끝났기 때문에 그랬는데 경기는 속게되고 한 30초 남았는데 공을 또 쳐버려서 꼬치꼬이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 라운드에도 2, 30초 남았을 때 공을 치고 네. 또 경기 시작하자마자 5라운드인가에는 그 곤잘레스가 한 방으로 코이를 다운시키는데 당연하게 또 슬립 다운 처리를 하고 진짜 코미디 같은 그런 시합에서 결국은 코이가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두 선수가 재대결을 라스베가스에서 하게 되고 그 주심을 맡았던 그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 챔피언의 그 운이 안 따른다는 것이 에델 곤잘레스라든지 또 수년 전에 벌어졌던 그 태국에서 벌어졌던 그 WBC 타이틀 매치에서 그 콤파약이라는 선수가 그 필리핀의 선수와 붙었는데 그 뭐 그 큰 걸 맞고 진짜 완전 그로기가 돼서 진짜 무수히 난타를 당했는데 레프리가 스톱을 걸죠. 그래서 필리핀 선수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필리핀 콘에서 난리가 났는데 레프리가 주의를 줍니다. 필리핀 선수에게. 그러면서 살려주고 근데 그 다음 라운드에 게시공이 울렸는데 그 태국의 세계 챔피언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나왔더니 레프리가 그 바로 시합을 스톱시키고 그 태국 세계 챔피언 눈이 조금 찢어졌어요. 피도 잘 안 나요. 근데 그걸 링닥터한테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링닥터가 웃으면서 올라오면서 시합 안 된다고 웃으면서 그랬고 그 채점으로 결국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부심하고 어쨌든 그 태국 챔피언이 라운드별로 봐도 진 시합인데 채점승으로 이깁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 일본 부심은 그 시합 이후로 영원히 그 퇴출이 되고 뭐 어쨌든 해서 그 세계 챔피언이 제 눈앞에 있었는데 그런 희한한 일로 그 타이틀을 놓치고 그 타코닝은 결국은 후에
그 멕시칸이 이제 챔피언이 바뀌어가지고 그쪽에 도전을 하지만 역시 뭐 판정으로 지음으로써 세계 챔피언은 안 되는. 하지만 순당하게 봤으면 그 지금 그 코이와 시합했던 곤잘레스나 그 태국의 콤파야카 시합했던 타코닌 같은 선수는 그냥 일반적인 거면 KO승으로 챔피언이 세계 챔피언이 됐었어야 되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가 박복한 건지 그날 진짜 어서 이상한 심판을 만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좀 또 불가사의했던 것은 코이의 회복력이에요. 정말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기진맥진했던 그 선수가 다시 살아나서 결국은 이제 전세를 역전을 시키는데, 야, 그거는 잘못 맞았으면 코이가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에서 근데 이 회복을 하더라고요. 코이가 시합을 보면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아, 그리고 회복력도 예, 빨라요. 그리고 그 렌달과의 시합 같은 걸 보면 정말 그 절대로 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하지 않아요. 그 회복력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이 코이 선수는 그 왼손에는 그 진짜 비장의 한 방이 있는데 공격 자체는 굉장히 조잡하죠. 예, 뭐 연타 칠 때 보면 저게 세계 챔피언이 맞나 할 정도로 뭐 조잡한데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세계 챔피언을 세 번을 뭐 뺏었다 뺏겼다를 하면서 나름 주니어 웰터급에서는 그 획을 긋는 그런 선수였고 아무튼 그래서 이 히라나카 선수는 그 코이와의 그 첫 번째 세계 도전에서 그 기회를 1라운드에 잡았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판정패를 당하면서 물러나는데 뭐 반응은 뭐 적지에서 그 정도면 잘 싸웠다는 그렇죠. 예, 그런 반응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일본 링에서 계속 연속 KO승을 하면서 재기를 하죠. 그래서 92년도에 그 라이트급의 또 명챔피언이죠. 에드윈 로자리오. 에드윈 로자리오가 그 주니어 웰터급으로 올리고 그 미국의 그 당시 WBA 그 주니어 웰터급 챔피언이었던 로레토 가르샤 나름 인기 복수였는데 이 선수를 로자리오가 뭐 진짜 그 모잡듯이 아주 그 일방적으로 뚫리게 패고 초반 KO승으로 주니어 웰터급 타이틀을 따면서 이체급 제패에 성공합니다. 네 번째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로자리오가. 그러니까 횟수로는 네 번째고 그렇죠. 이제 주니어 월드컵 챔피언이 됐는데 사실 로자리오가 그 가르시아한테 아주 강렬하게 승리를 거두고 챔피언이 됐지만 이 당시에 로자리오는 라이트급 로자리오는 아니고 약간은 좀 골아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로자리오인데 해서 이 멕시코 이 당시 이게 멕시코에서 벌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 그때 이제 돈킹이 기획을 했는데 더블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네, 네. 차베스의 방어전과 로자리오의 방어전을 엮어서 아 예예 둘 다 승리하면 차베스와 로자리오의 이제 2차전을 네네. 염두에 두고 돈킹이 기획을 했는데 그 히라나카가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래서 이 시합은 그 1라운드 공이 울리자마자 그 히라나카가 치고 나오는데 로자리오가 뭐 재수가 없는 건지 운이 다한 건지 걸렸어요. 그렇죠. 걸려가지고 뭐 그 다운되고 그 다음에 그냥 원사이드로 해서 1회 KO로 끝나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 미국 아나운서가 이렇게 허탈하게 웃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했기 때문에 그 하마다도 그 세계 타이틀 획득을 1회 KO로 했지만 이번에는 그 히라나카가 적지에서 그것도 그 하마다보다 더 상대적으로 평가가 높던 로자리오라는 그 명챔피언을 1회 KO를 잡으면서 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맞습니다. 그 세계 타이틀 획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로사리오라 그 히라나카는 또 하마다와 틀리게 물론 뭐 시대적으로도 한 이게 시대적으로 몇 년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한 7년? 6, 7년 6, 7년 나지만 그 하마다가 사실 그때 그 의회의 단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번엔 또 어렵겠다는 주니어 월드컵 타이틀을 히라나카 정도면 그 시합을 잘 컨트롤하면 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다시 아까 이어지는 이스트를 모리스 이스트를 김평섭 선수를 이기고 동양 챔피언이 된 이스트를 1차 방어전은 선택 방어전 상대로 고르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동양 챔피언이 됐대지만 아이 뭐 나이 뭐 19살 20살도 안 되고 그런 풋내기고 더구나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필리핀에 대한 선입견이 경량급은 강하지만 주니어 웰타는 뭐 이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뭐 쉬운 상대로 골라온 거죠. 했는데 경기 초반 중반까지는 뭐 그냥 그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이 히라나카가 이제 앞서가죠. 근데 경기 중반 넘어서면서 굉장히 페이스가 떨어져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뭐 머리도 아픈 듯한 표정도 짓고 굉장히 안 좋고 결국은
몇 회죠? 11회? 11라운드. 네, 11라운드에 진짜 무참한 KOP를 당하면서 1차 방어전에서 불과 그러니까 몇 개월이죠. 챔피언이 되고 몇 달이 지났나? 기억이 안 나네. 몇 월 달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첫 방어전에서 무참한 KOP를 당하면서 타이틀을 내주고 뭐 일본의 보통 세계 챔피언들이 그 세계 타이틀을 잃는 것과 동시에 은퇴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아쉽지만 아주 뭐 강렬하지만 짧은 그 세계 챔피언 재위 기간을 마감하고 히라나카의 시대를 끝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때 그 히라나카가 몸에 눈에 좀 이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합을 보면 자꾸 얼굴이 찡그려요. 찡그리고 원래 페이스들은 뭐 사실 이스트는 히라나카의 상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봐야죠. 예, 했기 때문에 히라나카도 상당히 그 아쉬운 하여간 매력적인 선수였어요. 뭐 하마다와는 약간은 좀 느낌이 틀리는 펀처. 그렇지만 그 어느 정도의 레벨을 상대하는 그 시합을 보면 정말 무지막지해요. 그러니까 아시아권보다는 멕시칸에 더 어울리는 그런 네. 스타일을 좀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참 대단한 임팩트가 있었던 선수지만 네. 1차 방어전에서 그렇게 벽을 넘지 못하면서 네. 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90한 2, 3년까지 왔네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나머지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주니어 웰터급을 한번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순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두 번에 끝날 줄 알았더니 의외로 길어지네요. 이 얘기가. 예, 그러면 3부 순서 여기서 마감하면서 오늘 엔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아까 했는데 또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희가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뭐 철저하게 미리 계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본도 없이 그냥 뭐라 하나 세계 타이틀, 동양 타이틀 그 연도표만 갖고 그냥 하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그 기억에 어떤 그 누락된 점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저희가 뭐 잘못 지금 뭐 인식하고 얘기를 한 것도 있으니까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전문가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의견이나 또 뭐 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뭐 가감 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저희도 뭐 이거 녹음하는 게 그동안 저희가 뭐 수십 년 동안 복싱을 좋아하고 뭐 여러 아주 수없는 많은 시합도 보고 여러 얘기도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이런 녹음으로나마 남기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작업이니까 여러분도 그냥 같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